저는 이제 주로 가정법률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주로 하는 파트가 이혼이나 뭐 상속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머님들 그동안 살아오신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정말 주식으로 사서 막 10배, 20배 버신 분도 만나고, 또 어떤 때는 뭐 70억, 90억을 정말 한 방에 날리신 분들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어딘가 이렇게 일관되게 문제가 좀 되는구나, 이 부분이 조금 있었으면 그러시지 않았을 텐데 하는 얘기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해 주고 싶고요. 오늘 제가 머리를 꽉 묶고 나왔는데 우리 정신줄을 이렇게 꽉 한번 오늘 묶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저한테도 해당돼요. 저도 뭐 엊그제 이상한 얘기 들으면 혹시 좋은 기회가 아닐까? 나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금방 사람이라는 게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요, 어머님 세대, 저희 부모님이 은퇴하실 때만 해도 은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뭐 애들 시집 보내고 좀 뭐 손주 키우다가 조금 앓다가 돌아가시면 되는 정도였는데, 여기 59년생 있으십니까? 59년생. 59년생이 기준으로 했을 때 95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 40년, 50년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사실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는 하세요. 근데 주로 검색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돈. 은퇴 자금, 뭐 이거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라고 하다 보니까 은퇴 준비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연구소에서 자, 은퇴 시기에 위기를 여러 가지 겪고 있는데 5대 리스크가 있더라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은퇴 창업 실패, 그리고 금융 사기, 그리고 질병 문제, 누구나 뭐 자유로울 수 없으시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새 많이 고민하시는 황혼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 자녀 지원 문제가 우리의 리스크더라는 거죠. 리스크가 뭔가요? 위험이죠, 위험. 이 위험이라는 것이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해보니까요, 정말 자비의 눈이 없어요. 착한 사람은 위험에 안 빠질까요? 내가 고생해서 모은 돈은 위험에 안 빠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더 빠지죠. 예. 어제도 오셔가지고 평생 고생하신 돈을 모아서 사기당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우시는데, 이게 저희가 보니까 사기꾼들은요, 돈 냄새는 맞지만 이 돈이 착한 돈인지 불쌍한 돈인지는 안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착한 사람한테는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라는 것은 그거와 구별 없이, 더군다나 나라고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통계 자료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은퇴 창업 실패에 대해서 보면 자영업이 창업한 후에 3년 내에 휴폐업할 확률이 46.9%예요. 그럼 이거는 뭐 거의 반이란 얘기죠. 창업 비용 손실이 평균이 6,5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웬만한 가정에서 보통 퇴직금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저 평균 금액만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반 이상 실패하고 3분의 1 정도를 잃어버린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금융사기를 보면은요, 자, 50대 이상에서 100명 중에 25명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4사람 중에 1명은 이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피해액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인데, 최근 나온 통계 자료에 의하면 50대의 피해액은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은 2배가 되죠.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피해액이 클까요? 이분들한테는 퇴직금이라는 자산, 그동안에 산 집, 모아서 대출 갚아가지고 겨우 마련한 집, 그게 있잖아요. 이거를 투자를 하니까 피해액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저희 오늘 출연료 저희 다 친정 부모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저희 친정 어머니세요. 저희가 자녀가 넷인데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서 사실 엄마가 일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를 다 교육을 하실 수가 없어서 일찍이 이제 경제 일선에 나가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고 저희를 잘 키우셨는데 이제 다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까 남는 돈이 얼마 없죠.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생각하시는 게 매우 건전한 생각입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 내가 이 남은 돈으로 자식들한테 의존해서 살지 않겠다.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가 빠진 게 금융 피라미드였습니다. 이게 정말요, 들어보면 제가 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돈을 넣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20%, 30% 돌려주고 금방 원금이 되고 뭐 수십 배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지만 내가 막상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라고 하게 되죠. 제가 그때가 사법시험을 막 합격한 이후였기 때문에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이거는 사기다.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다. 제가 정말 울면서 매달렸더니 저희 엄마가 울면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너 봐라. 내가 평생 잘 살아오지 않았냐. 너 엄마가 열심히 안 산 적 있었어? 없었어요. 엄마가 실패한 적 있었어? 없었어요. 저희 엄마 24시간 진짜 뭐 해장국 하면서 삼겹살도 구우시고 그러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그런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내가 하겠다는데, 그리고 부모라는 것이 줄 때 부모지 받으면 그게 비참하다. 네가 고생해서 가르쳐가지고 해서 용돈 주면 내가 행복하긴 하겠지만 그건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가지고 그래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정말 한 푼도 못 건지셨어요. 근데 저희 아빠는 또 무슨 짓입니까? 저희 아빠도 평생 공무원 하셔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셔서 모은 연금을 그때만 해도 퇴직금 전부 다 받으면 이걸 뭐 불릴 생각을 했어요. 그랬지 이것을 연금으로 받을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대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당하시는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좀 미리 좀 고민을 좀 하시지, 미리 좀 공부를 하시지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피해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볼게요. 자, 남자분들 기준이긴 한데요. 자, 은퇴해도 그 전에 내가 그래도 뭐 부장, 국장 이렇게 했는데 명함에 아무것도 없이 이름 세자만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자,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생계에 대한 공포입니다. 예. 뭐 제가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병우 박사님 늘 전두엽 얘기하시잖아요. 예. 사람이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려면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머리가 잘 돌아가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피가 이 전두엽에도 잘 돌아가야지 사람이 판단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공포와 불안에 떨 때는 이 전두엽이 아니고 이 뒤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면 피가 이쪽으로 주로 몰리기 때문에 이 전두엽으로는 피가 안 간답니다. 그럼 어떤 상태가 될까요? 판단 능력이 없는, 공포의 상태에서 판단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걸 따라가 버리는, 내가 지금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면 그렇잖아요. 딱 붙잡아 놓고 막 겁을 주잖아요. 이걸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당신 어떻게 자식들한테 의존해 살겠습니다. 당장 도장 찍으세요. 자, 이 피가 전두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공포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일부러 겁을 준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뉴스에서 나오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얘기해요. 저 같은 사람도 나와서 얘기해요. 은퇴 준비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겁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설명해야 할까?
네. 감사합니다. 예.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직업 유형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냐? 군인, 교사, 공무원, 은행원. 네. 자, 이분들 특징이 뭘까요? 퇴직금이 있다는 거. 네, 또 안정된 분들이라는 거.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은퇴하실 정도의 분들이고 실수를 안 하신 분들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저도 상담하다가 굉장히 많이 놀래요. 아니, 경찰분이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것도 10억씩이나? 뭐 어디 베트남에서 금이 나온다니까 거기다 투자를 하셨대요. 어머님 이해되세요? 근데 그분이 경찰이세요. 아니, 평생을 범죄자를 다루신 분들이 거기에 사기를 당한다는 거죠. 내가 은행원이기 때문에 항상 이상한 거 서류 검토하신 분인데 그걸 갖다가 투자를 하면은 수익을 15%, 20% 그것도 월로 준다고 하는데 믿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심리 상태가 있냐면 내가 그동안 잘해왔고 내가 정말 똑똑한데 내가 그동안 했는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 거 아는데 나한테 장난을 하겠어? 또 내가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까 하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야. 야, 내가 마지막에 말년이 편안하다니 이거구나. 네.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하늘이 보답을 주셔서 내가 요거 한 번만 하면은 괜찮겠구나. 이런 심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아닌 거가 분명히 아는데 그때는 그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접근할 때 어떻게 사기꾼들이 접근을 하냐면 이거는 당신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건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 어디서 왔는데 지금 몇 사람만 하니까 빨리 해. 이 기회를 빨리 잡아. 라고 하면 대부분 그동안 열심히 사신 분들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집어든다는 거죠.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 남편이 물 드시러 가시면 부인 한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그 사람을 사실 먼저 의심하는 건 미안하잖아요. 그죠? 나는 착한데 괜히 그 사람한테 질문하고 하면은 나한테 잘해주려고 한 사람인데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고 딴지 걸면 딴 사람한테 갈 것 같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배우자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물 드시러 가시는 남편분 조심하라고 하셨죠. 실제로 제가 이제 겪은 사건인데요. 정말 오후 늦게쯤 어떤 어머님이 정말 얼굴이 하얘져서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집에 은행에서 대출 직원이 와서 이게 정말 실제로 집이 맞는지 거주하고 있는지 왜 대출을 심사하려면 그런 거 알아보러 왔다는 거예요. 네, 물론 집은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거죠. 부인은 명의가 없으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공무원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 느닷없이 부동산 투자가가 되겠다고. 네. 그러면서 뭐 이런 분양해가지고 뭐 몇백억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면서 나한테 딱 한 구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3억을 투자하면 그것이 30억, 300억이 될 테니까 하겠다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지금 은행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곧 있으면 내일이면 대출이 되면은 이 돈이 날아가면 끝이에요. 이 두 분은 사실 집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고민해서 오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가압류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이 아직 결혼한 중에는 재산 분할이 될 수가 없어요. 결혼 중에 위자료 청구가 힘들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급히 했는데 이제 요새는 전자소송이 돼서 가압류가 좀 비교적 빨리 되기도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전자소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뭐 1주일에서 2주일, 길게는 3주까지 걸려서 정말 매일같이 법원에 전화해서 재벌 부탁한다고 이거 정말 날아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며칠 만에 가압류를 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는데 남편분 하시는 얘기가 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 부인이 나를 못하게 해가지고 이혼 사유다. 네, 사실 부인이 이혼하고 싶어서 하신 건 아니었어요. 이런 위험에 처해진 분들이 많고 실제로 남편분이 자기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뭔가 재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빨간 딱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남편이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사실 전부 다 내가 나중에라도 이것이 범죄라는 걸 알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면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겠습니까? 네. 범죄는요, 성립 요건이 구성 요건. 구성 요건이란 건 뭐냐면 뭐 살인한다, 폭행한다 이런 것들이 구성 요건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당방위 이게 이제 위법성에 해당하는 건데 위법해야 되는데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긴급 피난에 해당하면은 처벌이 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 능력이 없으면 흔히 얘기하죠. 내가 술 먹고 잘못했다. 뭐 이러면은 처벌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가 성립해서 처벌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사실 술 먹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기는 뭐가 문제냐면 그 첫 번째 단추 구속 요건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기망행위도 실수로 기망하면 안 돼요. 실수로 속이면 안 돼요. 고의로 기망을 해야 되는 거죠. 일부러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여기서 많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처음에 투자 권유를 했는데 처음에는 다 수익을 잘 줘요. 그러면 믿게 되잖아요. 그럼 조금 더 투자하죠.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왕 한 김에 한꺼번에 좀 많이 해라.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수익이 날 텐데 그럼 그때 이제 하고 그 다음부터 전화하면 전화가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처음부터 이 사람이 속이려고 했다고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사람 가슴을 열어볼 수도 없고 머리 뚜껑을 열어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처음에 잘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일이 안 된 거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걸 겨우겨우 해서 기망행위를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입증을 한 다음에 내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남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가서 아예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조차 많아요. 그래서 이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대부분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으세요. 첫 번째는 대부분 믿었던 사람한테 당합니다. 근데 사기꾼들은 제가 보면요, 목소리도 좋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잘생겼어요. 네. 저렇게 윤인구 아나운서처럼 절대 사기 안 치게 생겼어요. 그래요? 네. 저 아니 이런 사람이면 다 믿을 것 같아요. 무슨 네. 말을 해도. 죄송합니다. 사기꾼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안 생긴 사람이 그런다는 그럼요. 거죠? 저도 그 교도소 접견 갔는데 너무 멋있게 생기신 분이 점잖게 생기신 분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업을 하다 이렇게 됐는데 내가 요것만 해결해주면 나가서 양 변호사 사무실을 쫙 사건을 다 만들어서 부자 되게 해줄게. 사기꾼들은 이런 강 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참 벗어나기는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돌다리를 좀 두드려서 건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 있으면 또 덜 피해를 당하고 라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백화점 가가지고 옷 예쁘면 지르고 싶잖아요. 그죠? 그때 딱 한 번만 눈 감고 남편하고 상의하고 올게요. 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밥 먹고 올게요.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가는 거죠. 제가 아까 왜 공포의 피가 들으면 전두엽이 이렇게 마비된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순간 이 사람들의 얘기에 내가 빨려 들어갈 때는 사실은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잠깐 그 순간만 모면을 하고 밥 한 끼만 먹어도 그다음에 이 얘기를 저희 남편한테 하잖아요. 그럼 저희 남편은 말이 돼? 이러면 제가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돼요. 배우자와 상의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못 해요. 친구가 가져갈까 봐 그거를. 욕심이 나서 의논을 못 해요. 근데 사실 나눠 가져야죠. 그죠? 좋은 기회면 같이 해야죠. 두세 명만 얘기해 보면 알 거를 그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자, 안 하는 게 정말 좋고 한 번은 거절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 사기꾼들의 특성은요.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막 화를 내요. 왜 나를 못 믿냐고. 그러면 그분은 믿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정말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면 성실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야죠. 그래 투자를 권유했을 때. 그런데 그걸 나를 못 믿냐고 화내는 사람들은 정말 믿으면 안 된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계약서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해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어. 이거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라도 자,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자,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적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금의 몇 프로를 주겠습니다. 임대 수익의 몇 프로를 보장하겠습니다. 하면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자필로 받는 게 자필로 중요하다는 주는 게 거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자, 개인 양소형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양소형인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양소형인지 주식회사 양소형인지를 구별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걸 했을 때 이걸 안 적어준다는 사람은 무슨 얘기죠? 그거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거다. 우리는 너무 착해서 내가 괜히 이거 하면 미안하니까 적어달라는 얘기만 못하고 인사만 열심히 하고 오시죠. 근데 법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당신이 그때 그 얘기 들었다는 거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녹음? 다 통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과장은 섞여 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100% 다 진실을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법이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 이미 내 돈은 날아가고 난 이후예요. 그 전에 내 거를 챙겨서 적어달라고 하셔서 사인을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돈을 빌려준다면 그것이 자, 투자인지 빌려주는 건지. 그래서 차용증을 반드시 받으셔야죠. 대부분의 분들이 차용증을 언제 받냐면요. 빌려줄 때 안 받고 몇 년 지나서 겨우 길 가다가 그 사람 만나면 좀 앉아보라고 여기. 이거라도 좀 적어달라고 해서 받아오세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미 다 돈은 없어진 이유죠. 그때 받으셔야죠. 그리고 날짜, 이자, 언제 줄 건지. 이거 의외로 잊어버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빌려줬다만 적고 거기에 언제 갚을 건지가 나와야죠. 10년 후에 갚을 건지 20년 후에 갚을 건지 그리고 이자가 얼마인지가 나와야죠. 그리고 아까 계약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양소형인지 주식회사 양소형인지 분명히 구별하셔야 되고 이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명의만 이렇게 하자고 막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상하게 그런 관습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반드시 그 사람의 명의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업을 좀 많이 하시죠. 식당 같은 거 할 때 내 돈은 한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같이 해서 하는데 이래서 또 분쟁이 많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이 제가 변호사 생활 15년, 16년에서 느낀 건 뭐냐면 법은 어떤 사람들을 보호해 주냐. 꼬장꼬장한 사람들. 한 번도 제대로 안 넘어가는 사람들. 다 근거 남겨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정말 싫은 말이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동업하실 때도 자, 한 달에 한 번씩 너랑 나랑 정산하자. 그리고 통장은 공동 명의로 개설하자. 그리고 네가 그 돈을 어디 썼는지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달라. 그리고 다 맡겨놓지 마시고요. 고양이한테 생선 주는 사람이 나쁩니까? 먹는 고양이가 나쁩니까? 네.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 내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 그 또 프랜차이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맹점 가입 이런 거 하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그 제대로 정말 내가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인수할 때 실제 그 매출이 얼마 발생했는지에 관해서 얘기로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보호받지 못하세요. 말 그대로 내가 그냥 믿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자료를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네. 뭐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다 나에게도 해당할 수 있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나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 네. 설마 내가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5대 리스크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질병과 자녀 문제를 조금 엮어봤어요. 이게 좀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예방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가슴 아프게도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어려운 게 우리 국민들이 사실 두려워하는 게 암보다 두려운 것의 1위가 치매인데 이 치매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가 좀 많아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진행이 굉장히 느린 병이고 또 이 상황을 제대로 체크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도 엊그제 저희 큰딸한테 혼났어요. 제가 정원아 너 이번 주에 시험 볼 거니 안 볼 거니? 엄마 내가 그거를 5번이나 안 본다고 얘기했어요. 저 진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물어본 건데 제가 5번이나 물어봤대요. 근데 자기가 그때마다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또 물어본대요. 제가 치매인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저희 부모님, 우리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상담하면은 어머님이 어떤 때는 제정신인 것 같으시고 어떤 때는 또 아니신 것도 같으시고 이렇게 진행도 느리고 잘 본인도 알 수 없고 제3자도 참 알기 어려운 병이어서 이 사이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기간 동안에 사실 이제 자녀들 사이에서 보면 간병하면서부터 싸움이 나죠. 서로.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또 돈을 누가 낼 것이냐 가지고 또 하죠. 근데 거기까지만 되면은 뭐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모시고 있다가 우리 아버님이 건물이라도 한 채 있으시면 어떻게 되죠? 아버님한테 유언장을 받아 놓습니다. 예. 그걸 또 눈치챈 다른 작은 아들이 모셔가서 또 유언장을 받아 놓죠. 네. 뭐 아버님이 내가 좀 그걸 이용해서 효도를 받겠다 하시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주겠다고 하고 나한테 잘하고 또 그 다음에 딸네 집 가서 또 잘하면 또 써주고 유언장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게 최종께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언장은 날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돌고 도시다가 뭐 마지막에 도착하는 지점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의도하시면 괜찮은데 아버님은 아프신데 자녀들 사이에 그거 가지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걸 저희가 실제로 소송으로 저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유언장이 나중에는 발생할 거라는 거죠. 나는 큰아들이 괜찮았고 그 아들한테 좀 주고 싶었는데 나중에 엉뚱하게 그것이 다른 데 가서 된다면 내 뜻을 실현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성년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 모 재벌가의 회장님이 지금 그 신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정신이 잘 없으시니 아버님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법원에서 선임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런 재벌가 이외에도 분쟁이 좀 되고 있는데 제가 겪은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효도 아들이 있었어요. 효자 아들이 있었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다 외국에 가서 생활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머님을 모시는 이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빼간다. 여기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달라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 어느 분이 맞는 얘기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상황인지까지는 제가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경우에 부모님이 치매 상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 재산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마지막까지
그리고 분명히 우리 어머님 계좌에 3억 정도는 있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비는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통장에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앞으로 성년 후견인을 선임을 하면 법원에서 이 후견인 보고 재산을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금이 어떻게 쓰여져 있었는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3자의 후견인을 세우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속 분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씁쓸하긴 하시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녀들이 사실 얼마 전에 왜 우리 불효자 방지법 있었죠. 예. 그런 불효자도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재산을 약속해서 받아놓고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보면 또 부모님이 치매 상태에 돌입이 되면요 성격이 좀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싸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머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분쟁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겨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과연 이걸 전부 다 불효자 방지법으로 또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성인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 한 채를 남겨놓고 가시면 대부분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사세요. 그 다음에 이 집을 저희가 넘겨받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애들 학원비가 없어요. 그런데 저 집을 팔면 1억이라도 있으면 애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가르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머니 그 집을 좀 파시죠. 어머님은 또 어떻게 해요? 아니 생활비가 없다는데 섭섭하지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머님은 또 이제 월세방으로 옮겨가시고 이것이 잘 해결이 되면 좋은데 또 이것이 분쟁이 돼서 소송이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에서 이런 경우를 좀 막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상속분을 좀 더 주자. 그러면 이제 상속이 만약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우선 5천만 원은 어머님한테 떼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을 갖고 다시 나누자. 그럼 어머님 몫이 한 7천에서 8천 되니까 적어도 어머님이 완전히 나앉는 건 막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2014년에 민법을 개정하자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재혼 가정도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차렸어요. 자, 제 회사는 양씨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죽는다고 저희 배우자가 이걸 다 가져가서 갑자기 이 회사가 이씨 회사가 되면 모씨 회사라고 하죠. 네. 모씨 회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개정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개정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대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하지 말아라. 이번에는 또 주지 말아라. 예. 이렇게 변호사들은 부정적입니다. 예. 워낙 위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일단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은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불효자 방지법이란 게 뭐냐면 줬는데 못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주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전에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으로 주셨냐면 뭐 세금도 좀 줄이고 뭐 좀 나는 이제 곧 갈 거니까 자식들한테 미리미리 준다였는데 이제는 내가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담보할 거예요.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이 좋고 뭐 사실 자녀 입장에서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죠. 그런데 이것이 또 여의치 않다면 아예 부인하고 좀 저는 미리 반반으로 나눠 놓는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새 이제 재산 분할 다 아시잖아요. 이혼하면 50% 받는데 그거 내가 이혼을 안 하면 못 받고 있으면 부인도 억울하시고 근데 이거를 상속으로 받으면 부인이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거 좀 불합리하잖아요. 이혼을 하면 세금이 없는데
증여세가 없는데 상속을 하면은 세금이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세금을 안 내는 범위 내에서 좀 나눠 놓으시면 세금도 절약하면서 자식들이 나한테만 매달리지 않고 엄마한테도 매달려서 둘이 같이 싸우면 좀 낫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한 분이 먼저 가셨을 때 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걸 좀 막을 수 있으니까 반반으로 좀 나눠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유언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할 때 좀 작성을 해놓고 이것을 비밀리에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유언장이라는 게 이게 공개되는 시점이 언젠가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분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서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놨어요, 법에.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라는 쪽으로 해놨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는 판결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욕심을 내서 유언장 받아놔도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내 건강 상태를 점검한 거 하고 그다음에 요건을 정확히 갖춘 유언장을 미리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아이 나는 뭐 한 5천만 원 1억밖에 없는데 무슨 유언장이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5천만 원 1억 갖고도 싸웁니다. 왜? 5천만 원 1억인 자녀들은 그 돈도 없으니까. 그리고 신기하게요. 제가 2천만 원 가져오는데 제 동생이 3천만 원 가져가면 배 아픈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훨씬 엄마 말도 잘 들었고 엄마 간병할 때 내가 더 갖고 과일도 몇 번 더 샀는데 그 1,000만 원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하시고 조금 나눠 놓으실 것 같으면은 유언장으로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 얘기지만 자녀들에게 돈을 꼭 빌려줘야 좀 도와줘야 할 때가 있다면 자, 차용증 작성하시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이거 정말 뭐 너 쓰고 가라 그러면은 굉장히 못된 부모 같지만 이것이 자녀를 위해서 좋고요. 좀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라서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평생 이렇게 모은 집이 2억짜리 집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 가지면 국민연금 받고 연금 받으면 두 분이 사실 수는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선뜻 대출을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집을 전셋집을 해줬습니다. 전셋집을 했는데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들이 명의를 며느리 명의로 행복하게 부인하고 살겠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돈을 한 푼도 못 찾게 된 케이스를 보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때 차용증을 받아 놓으신다면 그리고 자녀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 배우자까지 같이 차용을 한 걸로 해서 차용증을 받아 놓으시면 잘 살면 찢어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자 받으면 좋고요. 그죠? 받아서 손주들도 세뱃돈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용증을 받아 놓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요새 은행 이자가 연 3% 정도 하니까 이왕이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자까지 다 해놓으면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너 이거 증여 아니냐라고 과세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 작성하실 때 그렇게 해놓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점점 삭막해지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아마 조만간 활성화될 것 같아요.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몇십억대 건물을 가진 할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딸이 하나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치매로 되니까 딸이 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건물을 팔아버리려고 계획하는 것을 다행히 주위의 주민들이 알아서 못하도록 막았던 게 기사화된 적이 있었고요. 엊그제 기사인데요. 그 소위 이제 꽃뱀이라고 90억대를 근데 정말 이런 얘기 제가 안 하려고 했지만 왜 남자분들은 그녀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시는 겁니까? 아니 본부인한테는 귀걸이 하나도 안 사주시면서 왜 그녀한테는 막 그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오셔가지고 그래요. 나는 구경도 못해. 뭐 명품백을 그녀에게는 주고 그래서 정말 억울해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실 때 옆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잘해주시면 마음이 갑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평생 모은 거 그녀에게 다 주고 가리라. 막 이렇게 마음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유언장 써주시고 혼인신고해서 상속 다 해주시고 이러는데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도 성년 후견인 제도가 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고민하시는 자녀분들이 좀 있으세요. 재혼 가정이나 이런 경우에. 그리고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아버님이 좀 정신 상태가 이상하신 것 같으실 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자녀들도 좀 그래요. 별로 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아플 때 와가지고 병수발하면 마음이 훅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막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 게 있어서 미리미리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거 좀 활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단원의 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혼이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황혼이혼을 정말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황혼이혼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남편과 저도 앞으로 한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고민하는 문제고 내가 앞으로 내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증가율 좀 보세요. 2011년, 12년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 황혼이혼의 특징은 말릴 수가 없다는 거야. 뭐 명분이 없어요. 애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애를 봐서라도 좀 참으시죠. 결혼 전에면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참으시죠. 근데 이 황혼이혼으로 대부분 고민하고 오신 분들은 몇십 년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내 남은 생을 위해서 왔다고 하시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어요. 뭐 판사들 얘기는 뭐 판사들은 대부분 30, 40대입니다. 위에 뭐 부장판사님들은 좀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30, 40대인데 그 판사들이 70대, 60대 되신 어머님한테 참으세요 하면 그게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판사님도 살아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보세요. 집 한 채 가지고 둘 나누시면은 전부 다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뭐 저도 행복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보고서에 나온 거 보면 행복한 사람 누가 70대, 80대까지 제일 행복하게 살았냐를 전부 조사를 했대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대통령도 아니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하셨죠. 유명한 소설가들 자살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 마지막에 부인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소박한 사람들이더라. 뭐 인생의 파도를 잘 넘어온 사람들이더라고 해요. 인생의 파도를 잘 넘어온 이 배우자하고 마지막 가는 것이 그래도 제일 행복한 모습의 하나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없을까 저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생각을 정리했는데 좀 주제 넘더라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도 변했습니다. 자, 저 지금 46세입니다. 제가 느껴요. 날로 포악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웬만한 거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막 못 참겠어요. 막 머릿속에서 네가 더 참아야 돼?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 호르몬이 그렇게 뇌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죠. 갱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갑자기 그동안에 내가 모성이 발동되고 있던 호르몬이 꺼지면서 이제 내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플러그를 빼버리면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뭐 어떤 제가 읽은 책의 표현에 의하면 열심히 이렇게 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주걱을 던지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는 상태가 된다는 거. 제가 지금 그리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만약에 결혼 전에 처음 시작했던 저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제 남편의 생각은 변해야 됩니다. 이제 이 여자한테, 내 부인한테 더 내가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이제는 이 사람이 노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네, 반대로 그 남자도 변했습니다. 시대도 변했습니다. 작년에 어떤 게 많이 있었어요?
혼인 이제 유책주의 말고 파탄주의 가자. 심지어 바람 피운 사람도 이혼 청구할 수 있게 가자. 난리가 났었잖아요. 자, 지금은 막아졌어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이 저한테 본처 배우자래요. 본처 변호사래요. 네, 근데 그게 막아졌지만 세상이 그만큼 변한 거예요. 내 남편도 그 변한 세상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남편이 결혼하면 돈을 벌어서 당연히 자식하고 뭐 부인을 부양하고 내가 평생 고생해서 연금까지 다 갖다 바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였죠. 이제 당연한 것은 없어졌습니다. 부인이 늙어서까지 남편을 봉양하는 거 이제 당연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 부인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 이제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60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해? 이제 아니라는 거죠. 막 피부에 와닿으세요? 네. 여자, 남자가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에 좀 새로운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는 팔짱을 끼고 너랑 나랑 끝까지 살아야 돼 라고 애를 키울 때까지 그랬다면 지금은 좀 떨어져서 너도 재밌게 살고 나도 재밌게 사는 길을 찾아보자라는 친구 같은 부부관계로 좀 변해야 되는 거죠. 당신은 남편이니까 이래야 해. 남편이니까 좀 이렇게 해줘야 돼. 돈 당연히 내놔야 돼. 이거 이제는 아니고요. 부인이니까 내가 들어올 때 너 밥하고 있어야 돼. 부인이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내 말 다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 이제는 변한 시대로 이제는 왔다는 걸 우리가 좀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황혼이혼을 상담 오실 때 막 여러분들 대단한 사유로 오실 것 같죠. 자, 가정폭력 부정행위만 막 이렇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생활비 가지고 오세요. 생활비를 내가 받았었는데 파마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왜 3만 원짜리 하지 5만 원짜리 했냐고. 그러면 TV에 나와서 양소영 변호사 같은 사람이 반은 내 거라는데 내가 파마도 내 맘대로 못해. 내가 아파가지고 가서 뭐 좀 촬영 좀 한번 해보겠다느니 너 그거 바가지 쓴 거야. 어디 가면은 공짜로도 하는 데도 있는데 네가 왜 10만 원이나 들여서 그거를 촬영하냐.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이혼을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내가 평생 벌어다 줬는데 자전거 좀 탔다고, 내가 등산 좀 한다고 그렇게 부인이 바가지를 긁어대면 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약간 공간을 유지해 주면서 저는 이 느슨한 관계를 좀 이렇게 끈하고 끈 정도만 잡고 가는 관계, 그래서 친구처럼 동반자의 관계, 옛날을 좀 추억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이런 끈 잡고 간다고 우리가 이혼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 꼭 이렇게 붙들고 자야 돼요, 지금도?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관계를 좀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혼하지 않으면서 좋은 부부관계를, 황혼을 넘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저희가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이거를 집을 쪼개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이 전부 다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친구처럼 사시는 관계로 이혼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최근에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바꿔 생각하면 굳이 이혼 신고할 필요 없이 그런 관계를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얘기하다가 또 뭐 저녁에 얘기하면서 밥도 같이 먹다가 다시 또 좀 정이 새록되면 좀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부부 권력의 추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 집에서 어떤 집은 그 부인이 좀 힘이 센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남편이 힘이 센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르면 튀어오르고 싶어지고요. 얼마 전에 저도 읽은 얘기인데 권력을 쥐는 사람은 뇌가 변한답니다. 그래서 권력이 없는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대요. 공감이 안 간대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싸움 전 너무 많이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할까?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한 경우까지 발생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제가 이혼을 하라고는 안 하지만 내가
이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은 갖고 부부 생활을 해야지 남편과 부인 사이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가정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이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부정행위 한 경우하고 가정폭력 한 경우하고 어디를 더 이혼하라고 권유를 하냐면 저는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은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면 너는 내 물건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도 너는 못하잖아 나한테 라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황혼이 아니고 신혼이 아니고 어느 경우에도 다 해당하는 얘기인데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에 말씀을 드린 게 왜냐하면 이제는 맞으시면 못 일어나요. 네. 네. 이제는 맞으시면 골병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젊었을 때 그 버릇을 그대로 갖고 가시면 이제 정말 비참한 노후밖에 없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자녀의 눈을 떼고 배우자를 봐라. 제가 아까 성인 자녀 지원 문제 많이 말씀드렸죠. 자녀 다 줘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더라고요. 제가 소송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제 얘기를 믿으시고 자 이제 자녀 관심 끊으시고 며느리 신경 쓰지 마세요. 사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둘이 살라고 내버려 두시고 그냥 내 배우자, 내 삶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퇴 설계를 같이 하셔야죠. 우리 어디에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살 건가? 아버님이 투자를 하셨어요.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줄게. 근데 부인은 나는 연금만 갖고 살아도 돼요. 그러면은 누구 말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부인 말을 들으셔야죠. 반대도 있어요. 은퇴 설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나 욕심 없어요. 남은 생에 이것만 가지고 그냥 우리 굶지 말고 자식들 보면서 그냥 삽시다. 라고 하는 은퇴 설계안을 가진 배우자가 있으면 그분하고 같이 은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안 돼. 이거 다 투자해서 당신 호강시켜 줄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뭐 좀 장황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변호사 그 가정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저도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요.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많아서 되게 죄송할 때가 많아요.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또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을 들어주지 않아요. 법은 앞서가지 않고 뒤에서 따라갑니다. 변호사는 항상 언제 만나는 사람이냐면요. 일 다 터진 후에.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신 얘기 제가 이렇게 머리를 질끈 묶은 것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내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가, 또 내 배우자하고 의논하셔서 위험하지 않은가 같이 하시면서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배우자가 해주고 있는 게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결혼하는 동안 해준 게 뭐야?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내가 뭘 안 해줬어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저 책도 내가 사줬고 당신 무슨 콘서트 갔었지 그것도 그 티켓도 내가 끊었고 내가 이렇게 해준 게 많은데 제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옆에서 조그만 것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마워하시면서 그렇게 잘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그런 법률 이야기가 네.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다가가서 양소영 씨 좋은 아이. 정보 있으니까 투자하세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상이 네. 참 삭막해졌죠. 네, 세상 탓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네. 나를 지켜야죠, 그죠?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직접 한번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 처음 알게 됐는데 어떤 사람을 후견으로 세워야 좋은지 네네. 좋은 후견인의 조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대부분은 이제 먼저 생각하시는 거는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어려우면 여러 명을 지정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면 그냥 자녀를 2명 다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견제해 가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원에 신청하시면 또 전문가를 이렇게 풀을 만들어서 추천해 주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창업을 준비할 때 미리 법률 자문을 받을 곳은 있나요? 아, 네.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가기관에서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중소기업협회나 뭐 이렇게 중소기업청이나 있어서 그런 단체를 활용하시면 아마 무료로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변호사 사무실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계약서 검토, 내가 이거 정말 계약서를 썼는데 이렇게 쓰자고 하는데 이렇게 써도 되겠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항원이혼을 꼭 해야 한다면 이것을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두 분이서 잘 협의를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황혼이혼에서는 재산 분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로 내가 노후를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혼을 생각하고 살 수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 내 몫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챙겨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재산 상태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은 소송에 가시면 거의 제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협의이혼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황혼이혼은 20, 30년 되시면 기여도가 반 정도는 나옵니다. 웬만한 가정에서 중산층 가정에서는 50%가 나오고, 또 그 전에 남편이 연금이 있으시면 또 연금에 대해서도 반이 나오고요. 이제 법이 다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받으실 수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요. 이제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폭행이 있었다면 이와 관련한 증거, 그다음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와 관련한 증거, 그다음에 뭐 생활비를 못 받으셨다면 또 이와 관련한 증거. 사실은 재판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그 생활비를 좀 내가 많이 한 것 같다는 부분은 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자료를 많이 갖추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가서 그 책상에라도 좀 가끔 앉아 계셔라. 그리고 가게를 하고 계시면 카운터에 가서 앉아 계셔라. 그러면 내가 일을 했다는 기여도도 되고, 그 다음에 재산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 자, 내일이면 다 출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좋은 면이 사실은 이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가서 남편이 고생하는 거 보면 바가지 조금 덜 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관여하는 것이 여러모로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쉬운 또 강의, 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이제 창업하기 전에 좀 자문을 법률적으로 구할 곳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네. 그 밖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어른들께서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좀 무료로 이렇게 법률 상담이나 이렇게 받을 곳이 있지요. 네,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을 하고요. 네네. 법원에도 전부 다 민원실이 있어서 법률 상담을 지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단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 변호사는 일이 다 망가진 후에 만나는 사람이라는 네네. 편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예방해서 할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참 그러게요.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양소영 고맙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